안녕하세요. 중천학당 이달의 철학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지난달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동양 철학 에세이만큼이나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호근 선생님의 단독 저술입니다. 제목을 보면 한국 철학사 굉장히 크게 이제 써 있죠. 안타깝게도 이 바깥에 겉표지가 없어서 그 전체 모습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부제가 원효부터 장일순까지 한국 지성사의 거장들을 만나다 2015년 초판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제가 알기로는 이 책도 상당히 많은 독자, 굉장히 두툼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읽힌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철학이라는 말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철학이란 뭘까? 요즘에는 잘 사실 묻지도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런 질문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19세기 이래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소개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탐구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동아시아의 학자들은 철학을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의미를 특히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수용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철학의 역사를, 도대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의해서 탄생한 그 철학과는 조금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다면, 동양 철학 혹은 더 명확하게 한국 철학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 이거는 저자마다 혹은 철학자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 전호건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삶의 문법. 자, 우리 모두가 어떤 문법이 있다고 해서 그 문법대로만 글을 쓰진 않죠. 모든 개인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따라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것을 크게 보면 문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문법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닐까, 이런 방식의 의미로서 철학이라는 말을 이 저자분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7세기를 살았던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죠. 불승. 그리고 바로 이 원주라고 하는 지역과 매우 관계가 많은 그 장일순 선생님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부로 되어 있고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1300여 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장대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 따라서 단군 신화로부터 한국 철학사를 시작하는 책의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사상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은 비교적 저술이 풍부하고 자료가 많은 그런 인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전호건 선생님은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지혜에 대한 사랑 혹은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물음으로 책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음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방식이 바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 철학의 특징이라면, 바로 그러한 방식에 따라 삶에 대한 문제, 즉 우리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한 나름대로의 답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선인들의 생각의 결들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들은 단순히 문자로만 적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혹은 성덕대왕 신종 같은 이런 유물들에 새겨진 것, 혹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그런 흔적들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서 저자는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철학과 과학, 종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반해서 이 저자는 불교, 도교, 유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철학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종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현대 학문의 분과에서 본다면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삶의 문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결을 구성해온 그러한 생각들을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명확한 방향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 사회 역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뭐 문학사 여러 곳에서 이른바 단군에서 보통 시작을 하죠.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물론 선사시대를 다루긴 하지만 그것은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면 보통은 단군에서 많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철학사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기점으로 잡느냐라고 하는 그의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옥원 선생님은 바로 삶의 문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 내용이 그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원효라고 하는 인물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이 원효라고 하는 인물은 신라의 승려고 그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두운 밤 동굴에서 물을 마시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담겨 있던 물이에요. 이걸 알게 된 원효가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혹은 세속에 있든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량에 있는 산속에 있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생각하고 깨닫느냐. 바로 그것을 아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저자인 전옥원 선생님은 원효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철학의 첫 새벽, 즉 첫 출발을 알리는 일종의 말하자면 철학사의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한국 철학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한국인의 삶의 문법을 추적하고 그 역사의 궤적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저자분의 목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삼국시대에 출현한 원효부터 20세기를 살았던 장일순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 사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전옥원 선생님은 원효의 철학에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보통 원효의 철학을 화쟁론이라는 말로 보통 표현하죠.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쟁,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한다. 화해시킨다. 달리 말하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생각이든 갈등이든 혹은 싸움이든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관점에서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적인 기조. 이것을 바로 전옥원 선생님은 한국인의 삶의 문법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삶이 분열되고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한국에서 출현했던 사상은 마치 이 화쟁론이 뭐 유학이든 아니면 도교든 다른 시대 다른 관점에서 비록 용어는 다르게 드러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이 한국 철학의 전통이다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각은 특히 이제 현대로 이어지는 부분의 서술을 할 때도 재미있게 표현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서양 철학을 우리는 본래 철학이 없었어. 그런데 서양 사람들로부터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배웠고 따라서 우리는 서양 철학을 수용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바로 융합해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석 유영모라든가 C.R. 함석헌, 무의당 장일순과 같은 이들은 보통 1990년대까지는 기독교 사상가라고 분류되었던 인물이지만 2008년도에 세계 철학자 대회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사유를 대표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로 실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현대 철학자로 수용하고 이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원효로부터 시작된 모종의 한국인들의 삶의 문법을
표현했던 사상가 혹은 철학자로 평가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지난 100여 년간 한국 철학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던 수많은 책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대체적으로 유학 혹은 불교, 도교를 분야별로 정리한 책들이거나 혹은 시대별로 중요한 논쟁들을 조명한 책들이 주로 주정을 이루어왔죠. 또한 한 철학자의 시각에서 일관되게 서술하기보단 워낙 방대한 범위와 역사, 시대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전공을 한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해서 공동 저서로 출간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전호건 선생님의 한국 철학사는 거의 최초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지성사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각에서 읽어낸 역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개인적인 그 판단이기도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최초의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철학의 독자성이나 고유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한국 철학은 동양 철학이고 서양 철학과 달라. 그런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고유한, 한국인들을 한국인답게 하는 어떤 고유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관점에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유, 인류 모두를 위한 하나의 자산 혹은 사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유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저자는 이런 고유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장구한 사유를 이어온 동아시아 전통 지식인들의 오래된 고민들이 이 한국의 수많은 철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그들의 삶과 장소에서 다르게 표현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유학이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로부터 비롯된 거죠. 또 도교나 도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와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용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저자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만난 철학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채워주고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다. 마치 원효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자기 삶의 고뇌를 그의 사유와 받아들인 사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삶 속에 녹여내었던 것처럼 이 저자 또한 같은 방식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 나를 채워주고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꼭 내가 만들어야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인 것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내부의 타자들과 서로의 삶을 화해시키고 융화시키는 작용을 갖는다면 그것은 위대한 사상이다. 이 시각에서 이 저자는 한국 철학의 역사를 읽어내려고 했던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저자가 스님, 승려이거나 혹은 유학자이거나 혹은 그가 문인이거나 아니면 현대 이후의 철학자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자는 오히려 지성사와 철학사, 문학사와 종교사, 이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이 책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한다면 중국 철학의 경우는 논어맹자, 이 철학책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하지만 문집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시도 있고 혹은 상소문도 있고 산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저자는 고려사, 삼국유사, 동국이산국집, 다산시 문집,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헌들을 넘나들면서 달리 말하면 문학, 철학, 종교, 역사, 이 경계들을 넘나들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 궤적으로 흘러왔는가, 즉 인간의 삶을, 특히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문법을 구축하고 그걸 변형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전개하고 타자들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문법을 창조해 왔는가라는 방식의 궤적을 서술하는데 이 저자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효와 의상처럼
철학자들의 논쟁을 보여주면서 대조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컨대 조선시대의 유명한 논쟁 가운데 태극 논쟁, 사단 칠정 논쟁, 인심 도심 논쟁,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이러한 논쟁을 다루기도 합니다. 또한 교종과 선종, 성리학과 양명학, 서학과 동학, 이런 대립되는 철학적 사조와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논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는 수많은 인물, 핵심적인 주제를 논의할 때 심지어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친절하게 그런 내용들을 드러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컨대 주자학을 칸트의 윤리학과 비교한다거나, 혹은 18세기에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백과전서라고 불리는 그런 방식의 문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도 이런 백과전서파와 같은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쉽고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북학파의 선구자인 홍대용을 소개하면서는 특히 그의 우주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어떤 우주론을 갖고 있었는가. 이 홍대용은 특히 이제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방식의 주장을 했던 과학사상가로 분류되기도 하죠. 자, 이런 방식의 서술은 한국의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고유한 무언가가 있고 그 핵심은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질론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역사와 삶의 영역에서 사유를 개척해 왔다라고 하는 차원의 열린 철학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철학의 역사를 부친살의 역사 혹은 살부의 역사라고 불리기도 해요.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헤겔은 칸트를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정립하는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빗대어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학원 선생님의 한국 철학사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보게도 됩니다. 철학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향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와 진리는 언제나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러한 강조를 바로 C.R. 함석헌 선생님의 글에서 굉장히 짙고 강하게 느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옥원 선생님은 한국 철학사 가운데서 현대 철학이 강단에서 본격적인 서양 철학의 연구, 한국 사상의 탐구를 하고 세우고자 했던 박정호, 더 나아가서 안타깝게도 우린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이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 굉장히 적은 몇 개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월북한 사람 신남철, 또 태백산으로 들어간 박치우, 이런 분들까지도 이른바 포용의 관점에서 다 한국의 철학사의 일정한 자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써야 하느냐?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삶이 그래 왔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서 고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다양했고, 다양했지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서, 그것은 모든 인간이 자리하고 있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즉 인간이 넘어서고자 하는 그 문제와 마주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저자의 나름대로의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화쟁을 필요로 하는 분단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옥원 선생님의 한국 철학사는 삶의 문법을 통해서 분단을 넘고, 또 수많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고, 또는 이념을 넘어서려는 그런 또 다른 화쟁, 즉 원효를 통해서 한국 철학사의 첫 새벽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 시각이 여전히 철학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저자의 관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많은 독자에게 공감되었고 널리 읽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달리 말하면 이 책은 앞으로도 더 읽힐 필요가 있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 열린 한국, 더 문화적으로 개방되고, 어찌 보면은 이 정신은 백범 김구가 주창했던 문화국가, 그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나름대로의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책의 두 틈에서 쉽게 도전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편 한 편 인물별로 굉장히 친절하고 재밌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 왔고,
또 과거의 우리 선인들,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를 한번 반추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천학당 이달의 철학책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